한 여인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파블로 피카소에게 다가와 냅킨에 무엇이든 좋으니 그려달라며 낙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에 피카소는 그림을 그려준 다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여자는 깜짝 놀란 나머지 항의했다. 불과 30초 만에 그렸잖아요. 저는 이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투에고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개념, 즉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초적이고 충동적 자아인 이드, 사회나 도덕적 학습으로 습득해 내면화된 자아인 슈퍼에고, 그리고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에고,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를 좀 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 에고, 즉 슈퍼에고와 에고라 생각하여 투에고라는 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해줄 90개의 키워드를 찾아냈고, 이를 주제로 하여 90개의 글을 정리해 나가면서 스스로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프롤로그를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다. 슬픔에 젖은 친구에게 건넬 위로의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 조심스레 등을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본의 아니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이럴 때면 정말이지 내가 고장난 로봇이 된 기분이 든다. 분명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데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닌 전혀 생소한 단어와 문장이 되어버린다.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정말로 많았다.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애매한 감정들은 나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음과 말의 시차는 왜 생기는 걸까? 마음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정의할 말이 없다는 것이 나는 왜인지 불합리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지칠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조차 정확히 모를까? 왜 나는? 그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잠식해왔다. 너무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 괴로운 시간 동안 왜라고만 다그쳐 물었을 뿐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는 정작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픔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노력하면서 왜 그동안 내 마음에는 무심했던 걸까? 반성하는 의미로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에서 내 마음을 편해줄 수 있는 단어를 찾았다. 기억, 신념, 후회, 경험, 의지, 사랑, 친구, 변화, 자아, 나. 한자 한자 적다 보니 어느새 90가지가 넘는 단어들이 모였다. 그제야 비로소 이 단어들이 내게 의미하는 바와 왜 그동안 그토록 기대하고 지치는 일들을 반복하며 우울해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는 빈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를 받았다. 바로 내가 내 말에 공감해주는 가장 다정한 객체이자 위로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 책은 내가 나를 찾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다. 부디 당신도
90여 개의 단어 속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서 작가가 고민하고 정리한 흔적들을 같이 살펴볼까요? 괴로움이야말로 인생. 금서를 낭독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 직전 극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다. 그곳은 흉악 범죄자들이 모여있다는 감옥이었다.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꽉 막힌 공간에서 24시간 그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어지는 고단한 나날에 생의 의지를 상실할 법도 한데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인간의 심연에 대해 사색했다. 머릿속으로 다음 작품을 구상하며 4년이란 긴 시간을 버텼다. 도스토옙스키는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라고 말하며 그때 들여다본 감정의 심연을 죄와 벌을 비롯한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육체적인 고통을 비롯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움과 원망, 상실의 아픔, 경쟁과 비교에서 오는 자괴감과 열등감 등 마음에도 매일매일 크고 작은 괴로움의 풍파가 인다. 사는 동안 느끼는 고통의 종류는 이루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의 말대로라면 바로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있기에 고통도 존재하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 얼마 전 온라인 뉴스 기사를 보다가 결론에서 멈칫했다. 유망주인 한 스포츠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간발의 차로 입상에 실패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아쉽게도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라는 결론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 입상은 하지 못했을지언정 그 선수는 첫 출전에서 탁월한 기량과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말이다.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성공을 갈구한다. 그럼에도 성공과 실패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 때문에 1등을 하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 들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걷지도 못하는데 뛸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크고 작은 실패의 과정이 존재한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도 점프의 교과서라는 말을 듣기까지 빙판 위에서 무수히 넘어지는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나름의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1등이라는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진 작은 성공과 실패야말로 성공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이 과정은 외면한 채 1등이라는 목표만 보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성공의 기준은 내가 되어야지 타인을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 타인을 잣대로 한 성공은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 뒤처지는 순간부터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취감이 진짜 성공이다. 성공은 쟁취해야 하는 트로피가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도록 목적지를 가리켜주는 일종의 이정표인 셈이다. 영원한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것처럼 영원한 1등도 꼴찌도 없다. 그저 우리는 작은 성공과 실패 사이를 오가며 목적지에 다가가는 중이다.
습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어떤 인간의 탁월함은 그가 보여주는 이례적인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천재성을 발휘하기까지의 과정, 즉 반복성에 있다고. 또 습여 성성이라는 말도 있다. 습관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천성이 된다는 뜻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인지 능력이 생기는 아이 때 만들어진 버릇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약속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매번 지각을 하거나 나태함이 몸이 배어 매사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모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고치기 힘든 습관들이다. 더구나 그런 나쁜 습관을 스스로 인지조차 못한다면 인생에서 매번 똑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지금껏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어떤 행동에는 습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0%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 이미 오랜 세월 반복되어 천성이 되어버린 습관을 바꾸기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라는 사람과 인생, 운명까지도. 습관은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쌓아온 인격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나쁜 습관을 버린다면 미래의 나는 분명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반복해서 행한 것이 모여 우리 자신이 된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적당한 거리.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침에 찔리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데서 유래한 용어다. 가까이 다가가자니 다칠 것 같아 두렵고 멀어지자니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비유한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적당히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심지어 겉으로 보이는 고슴도치의 가시와 달리 우리 마음속 가시의 길이는 제각기 다르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용기를 내 조심스럽게 다가가 봐도 뾰족한 가시에 찔려 상처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느낀 아픔의 크기만큼 타인에 대한 방어 기제도 커지게 된다. 도대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정거리는 얼마일까? 그것을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길가의 나무들만 봐도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가끔 우리는 너무 바짝 붙어 작은 감정까지 모두 나누려 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도 될 너무 가깝지 않으면서도 멀지도 않은 거리를 찾는 일이다. 정. 우리말에 미운 정이라는 말이 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이 쌓여 미운 사람도 단순히 밉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뜻인데 정말 그럴까?
저마다 그 기준이나 깊이가 다르기에 딱 떨어지게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고 나쁨을 떠나 좀 더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알겠다. 활활 타오르다가 금세 식어버리기도 하는 사랑과는 달리 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된다. 만약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이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정이 깊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이 모호한 감정을 모른 척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정은 서로를 끈끈하게 붙여주는 관계의 접착제다. 한번 끈끈하게 맞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심하게 다툰 뒤에도 그 관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의 범위는 사람을 넘어 어떤 장소나 물건, 동물에게까지 넓어진다. 2019년 서울시 도시사업의 영향으로 오랜 역사와 추억이 담긴 을지로의 노포들이 사라진다는 기사가 올라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추억을 먹고 기억하기 위해 추운 겨울 가게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은 그 물건의 효용성과는 상관없이 버리기가 힘들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살아가는 일은 세상과 정을 나누는 것인지도 모른다. 초연함. 한단지몽이라는 말이 있다. 심기재가 지은 침중기에 나온 말이다. 당나라 현종 때 여옹이라는 도사가 한단이라는 곳에 어느 주막에서 쉬고 있었다. 이때 노생이라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 신세한탄을 하다가 여옹의 베개를 베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영욕을 누리고 80세의 나이로 죽음까지 맞이하고는 깨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시간이 현실에서는 고작 매조로 밥을 짓는 동안이었다는 것이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노생에게 여옹은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며 웃었다고 한다.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음을 알려주는 노생의 일화는 욕망 앞에서 초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매스컴은 온갖 감언이설과 화려한 이미지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성공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욕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년에 의외로 욕망을 덜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왜 추구하는지를 모른다면 욕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욕망을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덜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행복.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비관론자에 가까웠던 쇼펜하우어가 행복을 주제로 책을 쓴 것을 보면 행복에 관한 질문은 어쩌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가능한 고통스럽지 않게 근근히 버티면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행복의 정도를 측정할 때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쇼펜하우어는 괴로움이 적을수록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고 본 듯하다. 쇼펜하우어는 17세가 되던 해 아버지를 잃었다. 우발적인 사고일 수도 있었던 그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숙덕거렸다. 그의 아버지가 심한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우울한 성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종종 이야기하고는 했다. 어머니와는 의절해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망상이 커져 나중에는 기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일평생을 그늘 속에서 보냈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이기에 그의 말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더욱 인상 깊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일명 행복 강박이다. 나 또한 우울한 와중에도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도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 해. 하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울 때마다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었다. 그래,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가진 것에 감사해야지. 동시에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할 내 나약함과 타고난 성향을 비난하며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지기도 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었다. 도리어 행복에서 벗어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고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줄어들었다. 지금은 지난날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행복해졌다고 느낀다. 어떻게 보면 행복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저마다의 기준이나 가치, 그리고 노인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형태가 다른 일종의 환상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거대한 환상의 집을 매일 드나들며 행복감을 느끼지만 어떤 이의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멀리서는 선연히 떠올랐다가도 다가서면 금세 사라져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그 환상을 자신에게 어떻게 대입해 추구할지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이다.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는 행복에 공통된 진리가 있다면 이것 하나다.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 하루를 살아내는 것과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바로 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문에 있는 의지라는 글인데요. 글자 하나의 차이로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묘미가 있네요. 살아내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사는 모양새는 얼핏 비슷해 보여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 무엇에 의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인생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힘들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